어려서부터 공부보다 놀기를 좋아하다 보니 의종은 태자로 임명되었어도 왕으로서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의종의 어머니였던 공예태후마저도 차남이었던 대령후 왕경을 태자로 바꾸어 주길 희망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장차 고려의 구군이 걸린 태자의 자리를 인종 역시 쉽사리 결정 내리지 못하며 고민하던 찰나, 충직하기로 이름난 정순명이 나서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하며 이를 만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1146년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인종은 정순명에게 의종의 스승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곤 죽게 되는데, 결국 의종은 정순명의 후원으로 고려 19대 국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종은 주위에 우려 섞인 시선과는 다르게 임기 초반에는 왕으로서의 모습은 제법 보여주려 했었는데, 특히나 그에게는 선왕 때에 벌어진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천도 운동으로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였습니다. 때문에 문관보다는 무관들을 총애하며 정치적 친위 세력들을 양성하기 시작, 후에 벌어지는 무신 정변을 일으킨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의민 등이 이때 처음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나 3살 벌은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는 것처럼 놀기 좋아하는 의종의 행보는 늘 지나칠 때가 많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할 때면 그때마다 정순명이 나서서 그런 의종을 질타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종은 자신에게 쓴소리만 하는 정순명을 눈엣 가시로 여겨 같이 있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니, 그때마다 녹사 김존중과 환관 정암 등이 나서서 정순명을 모함, 의종의 마음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1151년 이러한 낌새를 눈치챈 정순명이 병을 핑계로 사직하자, 의종은 김존중을 불러 정순명이 받았던 직책과 권한을 한꺼번에 이관시켜주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정순명은 크게 한탄하며 자결하게 됩니다. 아무튼 의종을 등에 업고 더 득세하고자 했던 김존중과 정암은 의종의 스승이던 정순명을 내보내곤 더욱 의기양양해졌는데, 그들의 다음 타겟은 다름 아닌 의종의 어머니 공예태후와 의종의 동생 대령후 왕경이었습니다. 의종은 태자 시절부터 공예태후가 동생 대령후만 감싸고 돌며 총애하는 것을 내심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왕위에 올라서도 혹여 어머니와 동생이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닌지 내심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종의 마음을 알아챈 김존중과 정암은 대령후를 무고하며 어떻게든 그들 세력을 쫓아내려 했으나 별 소득 없이 끝나가던 찰나, 때마침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마침 의종은 대신들과 함께 나들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실수로 떨어뜨린 화살이 하필이면 의종 면전 앞에 떨어지게 되면서 의종은 자신을 암살하려는 것이라며 범인을 색출하라 명하게 됩니다. 이때 김돈중은 자신이 한 게 아닌 것처럼 뒤로 쏙 빠져 애꿎은 무관들만 여럿이 붙잡혀 처형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를 더 공론화시킨 대신들의 이야기를 빌미로 김존중과 정암은 분명 배후가 있다며 의종을 선동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들의 배후에는 대령후가 있다며 또다시 무고를 하게 되면서, 마침 공예태후와 대령후의 존재가 탐탁치 않았던 의종은 결국 어머니와 대령후를 유배형에 처하고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의종은 김존중과 정암을 더욱 우대하며 문관들보다 환관을 포함해 자신을 보좌해줄 세력들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무관을 적극적으로 등용, 문관들을 견제하고자 했으나 김부식의 개경파를 중심으로 큰 반발에 부딪히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빌미로 무관들은 문관들에 대한 적개심, 문관들은 여전히 무관을 무시하며 행패를 부리니 고려 내부는 문관, 무관의 대립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종은 무관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고려의 전통 무술이었던 수바키를 개최해 그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수바키에 참가했던 대장군 이소홍을 일개 내시였던 한뢰가 뺨을 후려치는 일이 발생, 무관들의 분노는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의종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이소홍을 달래지 않고 보현원으로 행차했는데, 상장군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의민 등이 결국 보현원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의종을 강제로 폐위시키는 무신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작정하고 분노한 무관들의 분노는 멈출 길이 없으니, 그동안 자신들을 무시했던 문관이나 황관 등 자신들의 편이 아닌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살아야 하자
황간 왕광취가 나서서 무신정변 주동자들을 축출하고자 했으나 되려 역풍을 맞아 의종도 강제 폐위가 됩니다. 이후 의종은 거제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 의종의 아들 왕기도 진도에 유배되는 등 의종의 일족들은 모두 상장군 정중부에 의해 모두 처형당했으며 무관들은 의종의 동생이자 인종의 셋째 아들인 왕호를 다음 왕으로 옹립하니 이가 바로 고려 19대 임금 명종이었습니다. 1173년 무신정변으로 인해 무관과 문관의 신세가 뒤바뀌자 간이대부 김보당은 문관으로서 홀대를 받는 것도 모자라 동북면 병마사로 발령을 받아 외지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 틈을 타 그는 문관의 권위를 되찾고자 의종 복위운동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거제도에 있는 의종을 경주로 모셔와 거병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김보당이 이끄는 군대는 결국 이의민이 이끌고 온 군대에게 2개월 만에 경주에서 대패하며 잔당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붙잡힌 의종은 이의민에 의해 등뼈가 부러져 47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고 의종의 시체는 가마솥에 담겨져 연못에 버려지며 그의 삶도 허망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잠시 살펴보자면 인종이 자유하던 시기 이자겸의 난을 비롯해 문관들이 막장으로 정치를 하자 인종은 이를 경계하기 위해 무관들을 우대해주는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묘청의 천도운동으로 문관들이 대거 숙청당하며 그들의 입지가 매우 불안해지자 김부식을 필두로 자신들의 권위 회복을 위해 사사건건 무관들을 트집잡으며 바보 취급하곤 했었는데 이때부터 무관들의 적개심도 덩달아 차오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인종의 뒤를 이어 의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놀고 먹기 좋아하는 왕 덕분에 문관들은 왕 옆에서 호의호식하며 부어라 마셔라 할 때면 무관들은 그들을 호위한다는 명분하에 하루가 멀다 하고 멀뚱멀뚱 서서 보고만 있으니 무관들의 불만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1144년 때마침 나라의 국운과 왕실의 안녕을 위해 잡귀를 쫓는다는 명분으로 행사가 개최되었고 서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이 거하게 취했을 무렵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근위대장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워먹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열이 뻗친 정중부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김돈중을 두들겨 패며 쌍욕을 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부식이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정중부를 욕하며 처벌해야 된다고 상소하였는데 이때부터 정중부는 깊은 앙심을 품게 됩니다. 1167년 나들이를 나섰던 의종의 어가 행렬 도중 김돈중이 실수로 화살을 의종의 면전에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의종은 역몰하며 길길이 날뛰었으나 김돈중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애꿎은 무관들에게 누명을 씌워 처형하게 됩니다. 1170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자 그동안 참아왔던 무관들의 불만이 터지며 정중부를 중심으로 여러 무관들은 거사를 치루어 무관들의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의종이 주최하는 수박회가 열리는 날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할 때 거사하겠다고 모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박회가 열리자 대장군 이소웅이 나서서 자신의 무예를 한껏 뽐내고 있었는데 나이가 60을 바라보는 나이였던 만큼 이내 기력이 다해 도망치기 시작하자 이게 꼴보기 싫었던 내시 한뇌가 대장군 이소웅의 뺨을 후려치며 비웃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문관들에 대한 불만으로 당장 쿠데타를 일으키려 모의하고 있던 정중부 세력들은 이 꼴을 보니 더욱 분개하였고 결국 의종이 수박회가 끝나고 보현원으로 행차하던 날 이들은 일시에 군사를 일으켜 문관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 이게 바로 무신정변이었습니다. 이윽고 정권을 잡은 무관들이 의종과 그의 아들을 유배형에 처하며 의종의 동생 명종이 무신정권의 비호 아래 고려 19대 임금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무관들의 화를 가라앉히고 그들을 달래고자 명종은 왕위에 오름과 동시에 무관들의 관직을 마구잡이로 올려주기 시작했는데 모든 무관들이 자신들의 지위에 만족하고 나서야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173년이 되자 의종을 다시 옹립하기 위해 김보당은 거제도에 유배가 있는 의종을 경주로 모셔와 군사를 일으켰으나 이내 제압되면서 의종은 이의민에 의해 허리가 부러져 사망하게 되고
모든 권력을 휘어잡은 무관들의 시대가 오는 듯 했지만 정통성과 명분이 사라진 고려 왕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전국 각지에서는 반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1174년에는 서경에서 조위총이 난을 일으켜 금나라에 영토를 바칠 테니 군사를 보내달라 요청하게 되면서 북방 일대가 크게 시끄러워졌으나 이내 고려 중앙군에 의해 약 2년 만에 진압, 나는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위총이 붙잡혀 처형되었음에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농민들을 중심으로 민심은 크게 안정되지 못해 크고 작은 난들은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되면서 1177년에는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나는 등 고려는 이때부터 점점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무신 정변을 일으킨 주동자 중 이의방은 죽고 정중부 체제로 전환되었으나 1179년 경대승이 정중부를 살해하며 실권자가 뒤바뀌었지만 무신 정권은 계속 유지, 무관들의 막장 행보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183년 경대승마저 사망하자 명종은 의종을 죽인 죄로 경주에서 숨어 살던 이의민을 민심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굳이 개경으로 불러내 요직에 앉히게 되니 끝낼 수 있었던 무신 정권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명종의 치세기도 고려 역사상 가장 최악이자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되는 두 형제로 인해 끝날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최충원, 최충수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이의민을 축출하고 무신 정권을 없애 왕실의 위엄을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명종의 막내 동생 왕민을 왕위에 올려 새로운 무신 정권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종은 제위 27년 차인 1197년 최충원 형제가 강제로 끌어내려 왕민을 왕으로 옹립하니 곧바로 왕민은 고려 20대 국왕 신종이 됩니다. 아무튼 명종이 제위하던 무신 정권은 무관들끼리도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여담으로 이의방은 권력이 막강해지자 18자 위항을 내세우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으나 정중부에 의해 실각당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의 동생 일인이 전주로 내려가 이시 가문을 이끌게 되니 후에 태어난 일인의 6대손이 바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이후 이의방을 죽인 정중부의 무신 정권이 존속되다 경대승의 군대에 의해 정중부가 살해되면서 권력자가 교체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민중 봉기가 발발, 명종 치세기는 가히 혼란스럽다 못해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 일찍 요절한 경대승을 대신해 명종의 부름으로 이의민이 다시 권력을 잡았으나 결국 최충원에 의해 살해되며 명종마저 폐위되는 불운을 낳게 됩니다. 결국 최충원에 의해 폐위된 명종은 황해도 안학군으로 유배되면서 그의 아들 왕영도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72세까지 장수했던 명종은 무신 정권의 희생양이 되어 마땅한 업적도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극한 고려 국왕들은 최충원의 막강한 독주체제로 인해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하며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고려 20대 국왕으로 등극한 신종은 이의민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최충원의 정치적인 계산대로 형이었던 명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으나 여전히 허수아비 왕으로서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전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모든 결정권은 본인이 아닌 최충원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멀뚱멀뚱 최충원이 하자는 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리에서 언제든 쫓겨날지 모른다는 매우 불안한 치세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198년 유일하게 신종의 재위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점은 노비 해방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일으킨 반란으로서 고려의 미래는 여전히 어두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만적은 당시 무신정권의 5번째 집권자인 최충원의 노비였다고 추측하는 정도이나 정확히 최충원의 노비였다는 기록은 없는데 다만 고려사 최충원 열전의 기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충원의 노비가 아닌지 생각해보는 정도입니다. 아무튼 만적은 노비 몇 명과 함께 개경 뒷산에 올라 나무를 하다가 자신과 뜻이 맞는 노비들을 한데 모아 난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게 되고
왕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연설을 통해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노란 종이에 정자 모양으로 한자를 쓰고 결의를 다졌으나 순정이라는 다른 노비가 거사가 실패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주인인 한충유에게 고발하면서 사전에 발각이 되고 나는 허무하게 진압이 됩니다. 이후 1201년 진주 공노비가 난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고 1202년 제주도와 경주에서도 난이 일어났으나 이내 진압이 되었을 만큼 신종이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 차례의 난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1204년 신종은 병이 들어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곤 자신의 아들을 최충원에게 부탁하며 선유의 뜻을 밝히니 이가 바로 고려 21대 국왕 희종이 됩니다. 그러나 희종은 아버지 신종과는 다르게 현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으나 이미 최충원이 세운 임금인데다 모든 권력이 최충원에게 집중되어 있던 상황인지라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처지는 신종과 크게 다를 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최충원의 아나무인 태도에도 모자라 그의 수하들까지 고려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니 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긴 희종은 마침내 큰 결심을 하나 하게 되는데 1211년 궁궐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희종을 아련하러 들어온 최충원은 늘 그렇듯이 희종을 만나고는 퇴청하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마침 환관들이 최충원을 만나 희종의 명으로 술과 고기를 나눠주겠다고 최충원을 붙잡게 됩니다. 이내 희종의 하사품을 받기 위해 환관들을 쫓아간 최충원은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궁궐로 다시 들어갔으나 궁에는 자신을 암살하기 위해 대기 중인 내신왕중 왕준명과 10여 명의 승려들 뿐이었습니다. 곧바로 이들은 최충원을 따라왔던 수하들을 죽이고 최충원도 마저 죽이려 하였으나 최충원은 목숨을 부지하고자 희종이 있던 편전으로 뛰어들어가 자신을 구해주길 외쳤으나 희종이 응답하지 않았고 이내 간신히 도망쳐 자신의 거처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큰 봉변을 당할 뻔하자 수하들을 불러 사태를 논의하게 되는데 그의 수하들은 희종을 당장 폐위하고 새롭게 왕을 옹립하자 하였지만 최충원은 섣불리 움직였다가 되려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결국 최충원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주동자 왕준명을 유배형에 처하고 희종을 강제로 폐위시킨 뒤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후 영종도로 유배지가 옮겨진 희종은 다시 교동도로 옮겨져 유배지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고 최충원은 다시 허수아비 왕을 세우기 위해 강화도로 유배를 간 명종의 아들 왕숙을 불러들여 왕위에 앉히니 이가 바로 고려 22대 국왕 강종이 됩니다. 강종은 명종이 즉위할 당시 21살의 나이에 태자가 되었으나 무신정변이 일어나 고려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최충원이 또다시 명종을 폐위시킬 때 같이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후 약 14년간 유배지에서 떠돌다 1210년 사촌동생이던 희종이 개경으로 불러들여 개경에 있었는데 이후 최충원 암살에 실패한 희종이 강제 폐위되면서 또다시 최충원에 의해 왕으로 세워지니 그때 나이가 60살로서 역대 고려 임금들 중 가장 최고령 나이로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너무 많았던 강종은 오랜 유배 생활로 인해 지병을 얻어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웠는데 때문에 즉위한 지 약 2년 만에 아들 왕철에게 선유하며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니 이가 바로 고려 23대 국왕 고종이 됩니다. 이처럼 고려의 20대, 21대, 22대 국왕들은 고려의 절대 권력자였던 최충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해 왕으로서 업적은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후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명종 폐위 시절부터 이 시기를 가리켜 최씨 무신정권이라 부르게 됩니다. 최충원은 명종을 내쫓을 때 같이 합심했던 자신의 동생 최충수까지 죽이면서 절대 권력자가 되었고 이후 왕들을 밥 먹듯이 갈아치우며 절대 권력을 자랑했으며 한간에서는 관군보다 더한 사병을 보유하여 궁궐보다 더 큰 저택에서 호화스럽게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일에는 최충원의 이러한 공적을 기리며 명예직과 고위 관직직함은 모두 가져다 붙이게 되면서 이 숫자가 늘어나 나중에는 은문상국이라 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국가의 큰 어르신이라고 칭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최충원은 자신의 권력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동생 친척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살해하였으며
훗날 자신이 죽을 무렵에는 장남 최후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며 차남 최항은 반드시 죽이라고 할 만큼 무지막지한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충원의 죽음을 전후로 하여 무신정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며 고려 무신정권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고려 변방에서는 동북아시아를 넘어서서 세계를 제패하는 절대 강자가 등장하니 이가 바로 칭기즈칸이었습니다. 그리고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하며 통일 왕조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중국 중원을 마저 토벌하기 위해 눈을 돌렸는데, 이때 정해진 1차 목표는 그동안 자신들을 수도 없이 괴롭혔던 금나라였습니다. 때문에 몽골 제국은 금나라 토벌을 위해 송나라와 연합해 멸망시킬 수 있었으며, 금나라에게 지배를 받았던 거란족 일부는 금나라가 망해가는 틈을 타 동요를 세우고 요나라의 부흥을 꿈꾸었으나 이내 몽골 제국에게 제압이 됩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진 거란 난민들은 자연스레 무신 정권으로 인해 혼란의 극치를 달리던 고려를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 무신정권 집권자를 살펴보자면 초대 이의방을 시작으로 정중부, 경대승, 조원정, 이의민, 두경승을 가리켜 무신정권 전기라 하고, 이후 약 60년간 이어지는 최씨 정권을 지나 김준, 이면, 이묘무를 끝으로 무신정권 후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확히 100년간 이어진 무신정권은 문치주의를 지향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문관들에 비해 무관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 것도 모자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에서부터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데, 결국 영원할 것 같았던 무신정권도 여몽전쟁 발발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신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가장 최악의 집권자이자 고려 왕권을 뛰어넘어 역사상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이가 딱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약 60년간 이어진 최씨 정권의 기틀을 닦았던 최충원이었습니다. 무신정권은 일반적으로 집권자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죽고 죽이는 형태로서 그 명맥을 이어왔다면, 최씨 정권은 최충원이 죽자 그의 자식들이 대물림을 하며 권력을 세습해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더불어 이 시기에 일어난 몽골 제국과 고려와의 약 40년에 걸친 여몽 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때문에 여몽 전쟁 이후 고려는 원나라의 속국으로서 내정 간섭까지 받아야 했던 치욕의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앞서 제작되었던 고려 전반기의 역사는 고려가 건국되고 약 200년간 전성기를 구가하며 동북아시아 일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했으나, 17대 인종이 등극함과 동시에 이자겸과 같은 외척의 등장과 문벌귀족의 성장으로 그 번영은 후대에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최충원은 아버지 최연호가 상장군에 오를 정도로 뼈대 있는 무인 가문이었는데, 이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무예보다는 글을 배우면서 관리 선발제도인 음서제로 혜택을 받음에 따라 문관으로서 벼슬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무신정변이 일어나며 문관들의 대우가 예전만 못해지자 무관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1174년에 일어난 조위총의 난에도 참가하는 등 무관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나, 말단 관직을 전전하며 이름은 크게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196년 당시 무신정권 집권자였던 이의민의 차남 이지영이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가 애지중지 아끼는 애완 비둘기를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최충수는 이지영에게 찾아가 비둘기를 돌려달라 했으나, 이러한 최충수가 언짢았던 이지영은 최충수를 결박하곤 조롱하였는데, 결국 비둘기도 돌려받지 못하고 되돌아온 최충수는 형 최충원에게 찾아가 군사를 일으켜 이의민 일족에게 복수할 것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충원은 군사를 일으켜 이의민을 비타산 별장으로 불러내 살해하고 정권을 잡게 되었으며, 이의민의 일족들을 모조리 숙청하곤 5대 무신정권 집권자가 됩니다. 더불어 최충수와 함께 명종에게 찾아가 봉사 10조 개혁안에 대해 건의하였으나, 다들 최충원이 쿠데타를 일으킨 데에 따른 보여주기식 명분임을 알았음에도 최충원의 권세에 눌려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명종마저 자신의 봉사 10조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곤 명종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고자 했는데 이게 바로 고려 20대 국왕 신종이었습니다. 이듬해 최충원을 견제하던 두경승이 명종 폐위에 반대하자 이는 고려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라며 본보기로 붙잡아 귀양 보냈으며 그 밖에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대신들을 모조리 귀양 보내곤 곧바로 신종을 옹립하게 됩니다. 이후 신종이 즉위하자 상장군에 올라 막강한 독주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으나 그해 겨울 동생 최충수가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들여보내 외척이 되려 하자 이를 경계했던 최충원은 군사를 일으켜 최충수 가족을 몰살시키게 됩니다. 최충원은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자신의 뜻에 반대하거나 자신을 거스르려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든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처형하였으며 모든 게 완전히 정리되어 자신이 1인자가 되었을 때 무분별한 숙청도 결국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 쇠약해진 신종은 아들 희종에게 선위하겠다며 최충원에게 물러날 뜻을 밝혔으며 희종은 곧바로 왕위에 올라 최충원을 문화시중에 임명. 이후 희종은 나라의 큰 어르신이라 하여 최충원을 볼 때면 은문상국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최충원의 막강한 권력을 경계하던 희종은 최충원을 암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게 되면서 이에 열이 뻗친 최충원은 희종을 강제 폐위하고 유배형에 처하면서 명종의 아들이던 왕숙을 옹립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 22대 국왕 강종이었습니다. 1216년 거란족의 침입으로 북방이 크게 어지러워지자 이 소식은 개경에 있는 최충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고려는 부강한 나라이며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데 분명 헛소문일 것이라며 믿지 않았으나 이내 개경까지 쳐들어온 거란족을 보고는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이내 국토가 유린당하며 온 백성들이 최충원을 원망하자 이내 정신 차린 최충원은 군사를 보내 이를 격퇴시켰으며 그 와중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넘볼까 우려해 제대로 치하하지 않는 등 막장스러운 행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최충원은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곤 장남 최후를 불러 뒷일을 부탁하게 되는데 이때도 최후에게 이르길 차남 최양과의 권력 다툼으로 무너지는 것보다 최양을 죽여 혼란을 막으라는 유언을 남기며 71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최씨 정권은 결국 천민 출신이던 김준에게 밀려나며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 23대 국왕이 된 고종은 무너져가는 고려 왕실의 위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고심하였으나 최충원이 이끄는 무신 정권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고종이 직접 행차를 할 일이 생길 때면 최충원은 고종이 타는 어가에 같이 올라가 함께 이동하며 그를 감시하니 고종은 최충원의 권세에 눌려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밖에서는 나라에 구군이 걸린 암흑의 그림자가 점점 드리우고 있었는데 한편 1206년 마침내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한 칭기즈칸은 100년에 걸쳐 자신들을 괴롭혔던 금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듬해 서하 지역을 빼앗은 뒤 1211년 금나라 정벌을 위해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은 오히려 금나라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칭기즈칸에게도 쉽지 않은 전쟁이었는데 이러한 우려와 달리 몽골 제국은 그들만의 탁월한 군사 전략으로 금나라 영토를 야금야금 빼앗고 있었습니다. 이때 금나라에 의해 멸망한 거란족들은 요나라가 멸망한 후 그들의 터전에서 금나라에게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나 거란족은 금나라가 몽골 제국의 공격으로 어지러워지는 틈을 타 요나라 부흥을 위해 군사를 일으켜 대유국이라 칭하니 이게 바로 동요였습니다. 이후 동요를 세운 야율 유가는 스스로를 요왕이라 칭하며 칭기즈칸에게 서신을 보내 몽골 제국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자처하게 되고 신하의 나라로서 금나라 공격의 선봉을 맡겠다며 한껏 자세를 낮추게 됩니다. 이에 금나라도 맞불 작전을 놓기 위해 요동 선무사 포선 만노에게 40만 병력을 내어주고 이를 토벌하게 하였으나 포선 만노는 오히려 다른 마음을 품고서 금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니 이게 바로 동진, 다른 이름으로 동하가 됩니다. 때마침 동요에서는 몽골 제국에게 무릎 꿇었던 야율 유가의 결정이
내심 못마땅했던 일부 사람들이 야율 유가의 동생 야율 시부를 주대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니 이때 세워진 나라가 바로 후요가 됩니다. 그리고 후요는 몽골 제국에게 더 이상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포하자 몽골 제국은 자신들에게 도망쳐온 야율 유가를 중심으로 동하와 연합해 후요를 공격. 이로 인해 후요는 얼마 저항하지 못하고 이내 멸망하여 쫓기던 남쪽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 결과 약 10만에 달하는 후요 출신 거란족들은 몽골 제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고려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1216년 거란족이 압록강을 건너와 북계병마사 독고정에게 이르길 군량을 보내 자신들을 위무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고려 영토를 침범하겠다고 경고하게 되는데 독고정이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며 들어주지 않자 거란족은 일시에 총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의주, 삭주 등 북방의 여러 고을들이 초토화되며 거란족들은 닥치는 대로 고려 백성들을 살해하곤 가축들을 도륙해 잡아먹기 시작하였고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내 개경으로 파발을 보내 거란족의 침입을 알리게 되니 이게 바로 거란의 제1차 침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북방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최충원은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별거 아닌 일로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다며 이를 보고한 사람들은 전부 유배형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처벌이 두려운 변방 장수들은 저마다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도 모자라 최씨 정권에게 앙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거란족의 앞잡이를 하며 고려 침공을 도와주고 있으니 고려 영토는 거란족에 의해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을 눈치챈 고려 조정은 그나마 상장군 김치려를 중심으로 정예 15,000명을 투입해 이를 막음으로써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으나 거란족은 여기서 군대를 물려 다시 압록강을 건넌다면 몽골 제국에게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 군대를 재편한 거란족이 2차 침공을 감행, 본격적으로 거란족 대부대가 압록강을 다시 넘어오자 곧바로 고려도 방을 붙여 민간인들까지 징집, 군대를 재편해 북방을 지원토록 하였으나 최충원은 여기서 또 한 번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날랜 최정예 군사들은 자신의 집을 호위하게 하면서 남은 오합지졸만 군사를 꾸려 이를 지원하게 하였는데 제대로 훈련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지라 고려도 쉽사리 거란족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변방을 지키던 고려군은 속절없이 거란족에게 무너지며 방어선이 뚫리기 시작했고 이를 적절히 막아내지 못한 고려군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란족은 이내 서경을 거쳐 개경 근방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1217년 최충원은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고려를 침공한 거란족이 휩쓸고 지나간 마을은 초토화되어도 1도 관심이 없었는데 때문에 개경 안팎에서는 저마다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려는 개경에서 백성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랴 밖으로는 고려를 들쑤시는 거란족을 상대하랴 정신이 없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고려의 미래는 눈앞이 캄캄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조탄, 즉 평안북도 박천군 일대에 진을 치고 있던 거란족을 상대로 조충이 이끄는 고려군은 방심하며 대패하게 되는데 이내 정규군이 격파당하자 거란족은 개경 근방까지 쳐들어와 고려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 죽이고 약탈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전쟁은 거란족이 개경을 돌파해 계속해서 남하하면서 충북 제천, 강원도 원주에서 강릉 지역까지 전투가 벌어지며 전국은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있었는데 고려군은 이를 적절히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해를 넘겨 봄이 되었음에도 고려와 거란족의 전쟁은 끝나갈 줄 몰랐고 거란족에 의해 영토가 유린당하며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파탄났으나 이러한 상황은 1218년 다음 해가 되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1218년 서북면 병마사에 임명된 조충과 전쟁 영웅 김취려가 그해 3월 군사를 이끌고 반격을 시작하자 거란족은 계속된 전투에서 패배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 이내 거란족 5만 명은 평안남도 강동에 위치한 강동성으로 퇴각해 농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려를 구원하러 왔다는 명목하에 몽골 제국 군사 1만과 동아 군사 2만이 고려의 동의 없이 압록강을 건너오게 되니 고려의 앞날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1219년 고려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고려 조정의 일말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압록강을 건너 고려로 들어온 몽골 연합군은 이내 거란족이 점령한 북방 영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몽골 연합군의 지원 소식에 어찌할 바 모르던 조충은 급하게 개경으로 파발을 보내 사후 처리에 대해 자문을 구하게 되고, 몽골 제국의 지휘를 받으라는 고종의 명으로 다 함께 힘을 합쳐 강동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강동성에서 농성하던 거란족을 격퇴하며 약 3년간 이어진 거란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으나, 문제는 그 전투 직후부터 이어진 몽골 제국의 만행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몽골 제국은 고려에게 마치 은혜를 베푼 듯 사사건건 자신들의 덕으로 거란족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과도하게 공물을 요구, 난동을 부리곤 했는데, 이 때문에 고려에서는 자연스럽게 반몽 정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1225년 거란족의 침입을 막아낸 이후 몽골 제국과 고려는 형제의 맹약을 맺고 두 나라의 우호를 다져나갔으나, 이내 몽골 제국의 지나친 돌발 행동으로 고려와의 관계는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몽골 나름대로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고려를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를 취했는데, 고려는 고려 나름대로 오만 방자한 몽골 제국의 태도를 비난하며 가방끈이 짧은 애들이 막 나가는구나 생각하면서 무시하게 됩니다. 때문에 몽골 제국은 고려를 길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신단을 파견해 곡물을 요구하며 깽판을 치게 되고, 고려는 고려대로 조잡한 곡물들만 모아주며 푸대접을 하자 둘 사이에는 점점 앙금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앙아시아 정벌에 나선 칭기즈칸을 대신해 그의 막내 아우인 태무게가 몽골 제국 본토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고려에게 매번 푸대접을 받았다는 소식에 열이 뻗친 태무게는 사신 저고열을 보내 무지막지한 양의 곡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무게의 친서를 들고 방문한 저고열은 이후에도 몇 차례 고려를 방문하면서 사신단의 예를 지키기보단 자신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며 행패를 부리니 고려 내부에서는 반몽 정서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곡물을 받아간 저고여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 고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원인 모를 괴한의 침입을 받아 이들 일행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몽골 제국은 고려에게 자국의 사신단이 죽임을 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길길이 날뛰게 되고, 고려는 금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금나라의 소행이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양국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몽골 제국은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 고려를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칭기즈칸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서하를 정벌하던 시기였고, 이 전투에서 낙마사고를 당한 칭기즈칸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자 셋째 아들 오고타이가 칭기즈칸의 자리를 이어받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고려 정벌을 위해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1231년 오고타이 칸은 금나라 정벌을 위해 배후의 위협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핑계로 살리타이에게 군사 3만을 내어주고 고려를 침략하니, 이게 바로 제1차 여몽 전쟁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압록강을 건너 의주와 철주를 함락시키고 계속 남하하였는데, 계속 패배하던 고려군은 자주 동선역에서의 승리로 승기를 잡는 듯하였으나, 이내 안북성에서 펼쳐진 전투에서 공성전을 포기하고 무리하게 야전에서 승부를 보려다 고려군 병력이 괴멸되는 수모를 맞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기세를 몰아 개경까지 진격한 몽골군은 개경을 포위하고 고종에게 서신을 보내 항복하기를 종용하니, 이듬해 3월 고종은 왕족을 인질로 보낸과 동시에 강화를 맺으며 1차 전쟁도 끝이 납니다. 1232년 충주성까지 진격한 몽골군을 막을 도리가 없던 고려는 잠시나마 시간을 벌기 위해 몽골군과 강화를 맺었지만, 최충원의 뒤를 이어 무신정권의 실세가 된 아들 최우는 몽골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할 것을 건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종은 그의 뜻을 받아들여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함과 동시에 또다시 결사항전의 뜻을 내미치니, 살리타이는 고려가 약속을 어겼다며 곧바로 재차 남침하였고, 서경과 남경을 함락시킨 후 강화도 앞에 진을 치고 항복을 종용하니, 이게 바로 제2차 여몽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목민족이었던 몽골군은 기병 위주의 편대로 인해 수군이 없어 강화도로 진격하지 못했는데,
고려가 항복 의사를 거절하자 그대로 남하해 지금의 경기도 용인시 부근에 있는 처인성까지 진격하여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종이 내륙으로 나오지 않을 바에는 본토라도 쑥대밭으로 만들자며 계속 남하했던 살리타이였지만 처인성을 공격하는 와중에 승려 김윤우가 쏜 화살에 맞아 허무하게 전사하면서 사령관을 잃어버린 몽골군은 급하게 퇴각하게 됩니다. 이내 최후의 명으로 퇴각하는 몽골군을 추격하며 승리를 거듭하였고 초토화되었던 고려의 북방은 어느정도 수복할 수 있었으나 1231년부터 1232년까지 벌어진 제1차, 2차 전쟁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몽전쟁의 전초전일 뿐이었습니다. (1234년) 만주를 중심으로 그토록 강성했던 금나라가 결국 몽골 제국에게 멸망하자 몽골 제국은 중국 본토를 정벌하기 위해 당시 강남 지역에 터를 잡고 있던 남송과의 일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려까지 정벌해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고자 했던 몽골 제국은 탕후타이에게 군사를 내어주고 고려를 공격하게 하니 이렇게 벌어진 전투가 바로 제3차 여몽전쟁이었습니다. 탕후타이의 군대는 가는 길마다 약탈과 방화를 일삼으며 고려 영토를 완전히 아작내기에 이르렀는데 고려군과의 전투에서는 그다지 재미를 보지 못하며 오히려 패배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의 공격 소식에 고종은 이미 지난 2차 전투부터 강화도로 피신해 있던 상황이었고 내륙에서는 이를 진두 지휘할 수뇌부마저 다같이 강화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몽골군은 파죽지세로 한반도 전역을 돌며 방화와 약탈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때문에 황해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를 비롯해 경주까지 쳐들어가 엄청난 피해를 끼쳤고 이 시기에 경주에 있는 황룡사를 불태우고 여러 유물들을 훔쳐가니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경주시 황룡사터가 허허벌판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는 강화도에서 부처의 힘을 빌어 몽골군을 몰아내자는 마음이 한데 모여 8만 대장경 제조를 시작하였으나 내륙에서는 몽골군에 의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1238년 몽골군에게 강화를 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군도 이듬해 봄이 되어서야 약탈을 멈추고 고려의 왕이 몽골에 넘어와 사죄한다는 조건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제3차 여몽전쟁도 끝이 났는데 이후에도 왕의 건강이 좋지 않아 건너가지 못한다는 핑계로 왕족들을 인질로 삼아 몽골 제국에 보내며 몽골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1246년 제4차 여몽전쟁이 일어났던 이 시기에는 별다른 전투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며 오고타이 칸의 뒤를 이은 구유크 칸은 고려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군대를 내보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구유크 칸도 사망하며 몽골군도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고려에서도 무신정권 집권자였던 최후가 사망하고 최항이 뒤를 이어 다음 집권자가 되는 등 두 나라의 지배계층의 죽음과 정권 교체로 인해 몇 년간은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1253년 남송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후계자 선정 문제로 몇 년을 허비한 몽골 제국은 몽케칸이 새로운 칸으로 즉위하게 되자 고려왕이 오기로 한 약속을 저버렸다며 예케에게 군사를 주어 재차 고려를 침공하니 이게 바로 제5차 여몽전쟁이었습니다. 고종과 무신정권은 강화도에서 꼼짝하지 않고 나올 생각도 하지 않자 이때 예케가 이끄는 몽골군은 철원, 춘천, 양평, 양양 등 강원도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는 충주까지 내려가 진을 쳤으나 충주성이 워낙 견고해 함락하기 어려워지자 이내 철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충주성 방어에 성공하며 철수하는 몽골군과 강화를 맺고 제5차 여몽전쟁도 끝이 났으나 그해 여름이 되자 몽케칸은 고종과 최항이 함께 항복하러 오라는 핑계로 또다시 고려를 침략하니 이게 바로 제6차 여몽전쟁이 됩니다. 제6차 여몽전쟁 때는 수군까지 동원한 몽골군에 의해 특히 전라도가 초토화되었고 지리산 일대까지 내려가 남쪽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철수하는 몽골군에게 포로로 붙잡힌 백성들이 약 20만에 달했습니다. 이때부터 제7차, 8차, 9차까지 몽골군은 고려 북방에 주둔하며 고려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서경에서 군대를 물리지 않고 고종에게 항복하러 오라고 종용하니 고려의 앞날은 마치 풍전동화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8차 여몽전쟁 때는
최씨 무신정권이 몰락의 길을 걸으며 최항이 죽고 그의 아들 최의가 집권했으나 이내 최항의 부하였던 김준이 최의를 숙청하고 정권을 잡으면서 제9대 무신정권 집권자가 됩니다. 더불어 김준이 집권자가 된 이후 몽골군은 자랄타이를 앞세워 제9차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시기에 관리가 안 되어 방치되다시피 했던 화주 일대에 몽골 제국이 통치기구를 설치하니 그게 바로 쌍성 총관부였습니다. 1259년 고려 영토를 아작내었던 몽케칸이 사망하자 다음 칸의 자리를 위해 쿠빌라이와 아리크 부카가 서로 내전을 일으키게 되는데 고려는 여몽 전쟁의 종식을 위해 고종의 아들이자 왕세자였던 왕전이 직접 몽골 영토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몽케칸을 만나러 가던 도중 몽케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세자는 이내 다음 칸의 자리에 오를 만한 인물을 만나 고려의 안위를 도모해야만 했고, 때문에 화북 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오던 쿠빌라이와 몽골 수도 카라코름을 지키던 아리크 부카 중에서 다음 칸을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세자는 당시 화북 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혀가던 쿠빌라이를 선택하고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쿠빌라이, 너 앞으로 칸 들 거니까 너가 칸이 되면 고려는 가만 좀 내버려두면 안 돼? 와, 그렇게 자존심 센 너희가 나에게 찾아오다니. 내가 진짜 칸이 되면 너희는 내가 지켜줄게. 그래, 내가 여기 오는 도중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음 왕은 내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오, 좋아. 앞으로 너희가 우리 몽골 제국의 속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려 고유의 풍습이나 문화는 후대의 왕들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그렇게 쿠빌라이를 만나 귀국한 왕세자는 결국 고종이 사망하며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그렇게 고려 24대 국왕 원종이 됨과 동시에 쿠빌라이도 내전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칸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서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바꾸어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약 27년간 벌어진 여몽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대신들은 강화도를 버리고 개경으로 다시 환도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는데, 특히 무신정권 집권자였던 김준의 강력한 반대로 원종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260년) 몽케칸이 사망하며 그의 동생들인 쿠빌라이와 아리크 부카가 서로 칸이 되기 위해 내전을 일으키게 되었으나 고려의 왕세자는 쿠빌라이를 선택함으로써 이후 칸이 된 쿠빌라이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됩니다. 쿠빌라이는 당 태종도 정벌하지 못한 고려의 후예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라며 크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후 불개 토풍이라 하여 몽골 제국은 고려의 풍속과 문화를 고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세자도 고려로 돌아와 고종의 뒤를 이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 24대 국왕 원종이 됩니다. 1268년 원종은 몽골에서 돌아와 곧바로 왕위에 오르면서 원나라와 약속한 대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때 무신정권 집권자였던 김준은 환도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원종은 최은, 김경 등에게 김준을 척살하라 밀서를 보내게 되고, 이들은 상장군 이면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김준을 살해 곧바로 이면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신정권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면은 최은과 김경 등 여러 신하들의 권력이 커지자 이를 경계하며 김준의 식솔들과 함께 역도들의 무리라고 혐의를 씌워 모두 처단하니 무신정권은 이면에 의해 그 명맥을 또다시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종은 다시 환도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이번에는 이면이 중심이 되어 환도를 반대하며 군대를 동원해 원종을 강제로 폐위, 그의 동생 안경공 왕창을 국왕으로 옹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원종의 왕세자 왕심은 쿠빌라이 칸을 만나고 귀국하던 도중 아버지가 쿠데타에 의해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대로 말을 돌려 원나라로 돌아갔는데, 이 소식을 들은 쿠빌라이 칸이 크게 노하며 고려 조정에 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윽고 원나라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이면이 원종을 다시 복위시켰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면이 병사하며 그의 아들 임유무가 집권, 원종은 그의 측근으로 있던 홍문계, 송승래 등을 회유하여 임유무를 처단하게 되고, 마침내 고려를 썩어 들어가게 했던 무신정권도 정확히 10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신 정권의 몰락과 함께 개경으로 환도한 원종은 친원 정책에 따라 아들 왕심을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인 제국 대장공주와 결혼시키니 이때부터 고려는 제후국으로 격하,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고, 원종은 원나라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고려 무신 정권을 대표하던 삼별초까지 해산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결국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을 반대하며 원종의 친원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삼별초가 배중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군사 봉기를 일으키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별초의 난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봉기한 삼별초는 이미 원종을 따라서 많은 신하들과 군사들이 개경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남아있던 처자식들을 자신들의 성놀이개로 삼았고, 많은 병력들이 개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방어가 쉽지 않다고 판단, 모든 물자를 싣고 남쪽으로 내려가니 그 함선의 숫자가 1천여 척이 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뒤이어 영흥도를 거쳐 진도에 상륙하면서 전라도의 모든 백성들에게 왕명이라는 이름으로 곡식을 거둬들여 제주도 등 여러 섬으로 피신하며 방어를 하게 되자, 이를 진압하기 쉽지 않았던 고려는 원나라와 연합해 삼별초를 공격하여 진압, 이게 바로 여몽연합군이었습니다. 약 3년에 걸친 삼별초의 난은 1271년 봉기를 일으켰던 배중손이 전투 중 전사하고, 1273년 끝까지 살아남아 제주도에서 항전하던 김통정이 자살하면서 삼별초의 난도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과거 우리가 배웠던 삼별초의 난은 마치 몽골 제국의 침입으로부터 국난을 극복하고 침략자 몽골군에게 거세게 항전했던 무신들의 민족 항쟁인 것처럼 만들어졌으나 실질적 역사는 다소 이와 거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여담으로 전라남도 진도에서 대활약했던 삼별초의 잔당들이 제주도로 물러나 끝까지 항전하다 이내 패배하며 갈 곳이 없어진 이들이 지금의 오키나와로 건너가 류큐 왕국을 세웠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설로만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와 맞물려 서경에서는 서북면 병마사 최탄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 북방 이북 지역을 통째로 원나라에 바치며 투항하였고, 원나라는 이곳에 동령부를 설치해 직할 통치하기에 이릅니다. 마침내 쿠빌라이 칸의 정복력은 바다를 건너 일본 영토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자신들의 제후국인 고려에게 명해 원나라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일본을 정벌할 것이니 고려는 원나라 군대가 탈 수 있는 대규모 함대를 만들어 지원하라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종은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으나 원나라의 명을 어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삼별초의 난을 진압하는 와중에도 원나라를 위한 함선 건조는 꾸준하게 이어져 약 4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함선 900척을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1271년 쿠빌라이 칸은 가마쿠라 막부 최고 권력자였던 호조 도키무네에게 지금의 후쿠오카 다자이후에서 교토에 있는 철왕과 만나 교섭을 하겠다고 서신을 보냈으나 도키무네가 이를 거절, 결국 일본 정벌을 위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1274년 그리고 경상남도 하포에서 출발한 33,000명의 여몽연합군은 대마도를 전진 기지로 삼아 일본 본토를 정벌하기 위해 그곳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대마도에 도착한 여몽연합군은 곧바로 그곳을 지키고 있던 대마도 당주 소 스케쿠니의 군사들과 맞붙었는데, 워낙 땅이 좁고 척박하니 대마도를 지키던 소규모 방어병력에게 고전, 하지만 연합군 본대가 상륙하자 반나절 만에 전멸하며 연합군은 대마도를 손쉽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일 뒤 대마도와 본토 사이에 있는 이키섬에 다다르자 그곳을 지키고 있던 타이라노 카게타가가 100명의 결사대를 모집해 연합군과 대치, 이 역시도 중과부적으로 하루 만에 전멸하면서 연합군은 기세를 몰아 이키섬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군대를 재정비한 연합군은 3일 뒤 규슈 다카시마에 상륙해 후쿠오카 하카타만으로 향했으며 그곳에 진을 치고 저항하는 일본 병사들을 도륙, 이내 연합군 본대가 상륙할 수 있게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쿠오카현 사와라구에서 벌어진 사와라 전투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며 막부가 세워둔 방어선이 뚫리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던 막부는 하카타에서 결사 항전을 내비치며 연합군의 공세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카타만에 대형 태풍이 몰아치며 전선 900척 중 약 200척이 침몰하게 되었는데,
때문에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연합군은 이내 군사를 물려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 광경을 지켜본 일본인들은 신의 바람이 적군을 물리쳤다 하여 이를 신풍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풍은 신의 바람, 즉 일본어로 직역하면 카미카제라 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과의 전투에서 자살 폭탄 공격을 시도할 때 쓰였던 카미카제의 어원이 됩니다. 아무튼 원종은 결혼 도감이라는 기관을 설치해 원나라로 가는 공녀를 상시로 모집, 반강제적으로 원나라에 보내게 되면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으며, 비록 친원 정책으로 고려가 무너지지 않게 잘 유지했다고는 하나 백성들의 삶은 파탄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1274년 56세의 나이로 사망하며 그의 아들 왕심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 25대 국왕 충렬왕이 됩니다. 그리고 25대 충렬왕부터 30대 충정왕까지는 원에 충성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원의 제후국으로서 왕의 이름 앞에 충자를 붙이게 되고, 24대 원종은 고려에서 종으로 끝나는 국왕 중 마지막 국왕이 됩니다. (1274년) 고려 24대 국왕 원종이 사망하자 다음 왕위를 잇기 위해 고려로 돌아온 세자는 곧바로 원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 25대 국왕 충렬왕이었습니다. 충렬왕이 귀국하던 날 몽골에서 오랜 생활을 했던 왕자의 머리가 변발이었고, 복장마저 몽골 전통 의상이었으니 이를 본 사람들은 왕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며 대성통곡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렬왕은 부왕 원종이 원나라에게 무릎 꿇으며 화친의 의미로서 자신과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인 제국 대장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됨에 따라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어 여러 간섭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25대 국왕 충렬왕부터 30대 국왕 춘정왕까지는 원나라의 제후국 취급을 받으며 묘호가 종이 아닌 왕이 되었고, 황자를 뜻하는 짐은 고 또는 과인으로, 폐하는 전하, 태자는 세자, 선지는 왕지로 명칭이 격화됩니다. 아무튼 쿠빌라이 칸은 일본을 공격한다는 명목으로 군사를 일으켜 충렬왕 즉위 원년인 1274년 본토에 상륙하는 데에 성공했으나, 때마침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 없이 일본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려는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함 900척을 비롯해 여러 군수 물자들을 지원하였으나, 오히려 여몽전쟁이 끝나고 제대로 된 복구 작업 없이 또다시 전쟁 물자를 뽑아다 썼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 정벌군 사령관이었던 훈두는 태풍으로 철수했다는 사실은 빼놓고 일본과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만 본국으로 보고했는데, 이 때문에 쿠빌라이 칸은 일본이 항복할 것이라 생각하곤 본토에서 사신단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호조 도키무네의 가마쿠라 막부는 원나라 사신단을 모조리 참수, 그나마 살아남은 수행원들이 탈출해 본국에 알리게 되니 이에 단단히 화가 난 쿠빌라이 칸은 또다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1281년 충렬왕은 쿠빌라이 칸에게 여러 해를 거듭한 전쟁으로 이번에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서신을 보냈으나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고려는 이번에도 원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일본 정벌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정벌 때와는 다르게 일본도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던 터라 연합군은 여차저차 대마도와 이키섬에 상륙할 수 있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확실한 보급로 구축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때를 기점으로 또 한 번 태풍이 불며 연합군의 전함들이 대거 파괴되자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철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일본은 신풍의 힘으로 외세의 침입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몽골 제국 안에서는 원나라 쿠빌라이 칸에게 반기를 들며 오고타이 칸국의 카이두와 내전을 치르게 되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절대적인 세력을 확보하고 있던 카이두는 쿠빌라이 칸도 상대하기 버거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 전투에서 쿠빌라이 칸이 보낸 명장 바얀에게 패배하며 카디아는 만주로 넘어가 그곳에서 여러 몽골 지도자들을 포섭 원나라에 대항하게 되었으나, 이내 또다시 패배하며 원나라에 항복할지 결사항전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1290년
그 결과 카디아는 결사항전을 위해 고려를 정벌 하여 자신의 근거지로 삼고자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충렬왕은 강화도로 피신하는 한편 원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고려군과 원나라군에 의해 약 1년 만에 카디안의 군대는 진압이 되었으나, 현재의 충남 세종시까지 남아한 카디안의 군대는 식인을 일삼는 등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르며 또 한 번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기에 이릅니다. 때문에 약 27년간 이어진 여몽전쟁과 제1차, 2차 일본 정벌, 그리고 뒤이어 벌어진 카디안의 침입으로 고려는 나라로서 건재하는 게 신기할 만큼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았으나, 원나라에서 간간히 물자를 보내주며 호흡기를 달아주니 그 명맥은 간신히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충렬왕은 권문세족들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 무단으로 농민들에게 빼앗은 토지들을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고, 당시 유학을 가르치던 국자감을 조선시대 성균관의 전신인 성균감으로 계칭해 유학을 더욱 진흥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충렬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여러 개혁 정치들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성과는 굉장히 미미했고, 오히려 원나라의 속국으로서 제대로 된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바빴습니다. 더군다나 왕의 부마로서 원나라에 자주 들락날락해야 하니 오히려 이 시기에는 원나라의 문물과 풍습이 많이 흘러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때문에 원나라에 빌붙은 권문세족들의 힘이 커질수록 농민들의 삶은 점점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이 시기에 일련의 삼국유사와 이승휴의 제왕 운기가 간행되었으며, 고려 가요로 유명했던 쌍화점이 간행되며 문화적으로도 큰 업적들을 남길 수 있었으나, 이후 국정이 안정되자 매사냥과 음주 가무에 빠져 정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결국 충렬왕은 왕비였던 제국대장 공주가 사망하며 원나라와의 정치적 연결고리가 끊어지다 보니 입지가 다소 흔들리게 되는데, 이때 아들 왕원에게 선위하며 태상왕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원은 고려 26대 국왕 충선왕이 되었으나, 초강경한 자세로 개혁을 하고자 했던 충선왕은 원나라에 의해 강제로 옥새를 빼앗기고 약 8개월 만에 충렬왕이 다시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충렬왕은 이후 아들 충선왕과의 정치적 대립으로 추진력을 완전히 상실한 뒤로는 사냥과 음주 가무에 빠져 향년 73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버지 충렬왕과 어머니 제국대장 공주의 장남으로 태어난 충선왕은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이자 칭기즈칸의 4대손으로 고려인과 몽골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선왕은 고려왕이면서도 현재의 랴오닝성 선양시의 왕, 즉 심양의 왕이라 하여 고려 심왕이라 불렀는데, 이 왕작은 동방 삼왕가라 하여 칭기즈칸의 동생 가문들이 받는 왕작으로 그는 살아생전 원나라 황족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고려의 왕이지만 원나라에서 살던 기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고려인이라기보다는 몽골인이라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상황이었으며, 고려 왕이 되었어도 고려로 돌아가기보다는 줄곧 원나라에 남으려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국대장 공주를 따라 2살 때 원나라에 놀러가서 외숙모였던 코코친 황태자비에게 이지르 부카라는 몽골 이름을 하사받았으며, 1277년 세자에 책봉되고 이듬해 원나라로 넘어가 줄곧 원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1296년 그곳에서 개국대장 공주를 제1왕비로 맞아들였으나, 개국대장 공주도 따지고 보면 쿠빌라이 칸의 증손녀였기 때문에 이들은 학렬상 오촌이면서 결혼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297년 남편이었던 충선왕을 따라 고려로 들어갔으나 사이는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이미 충선왕은 어려서부터 왕씨, 조씨, 홍씨와 혼인 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해 개국대장 공주와는 사이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먼 타지에 남편을 따라왔음에도 남편은 자신보다 이들을 총애하자 그 시기와 질투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남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이를 원나라에 알리니 원나라는 충선왕 대신 아버지 충렬왕을 다시 보위에 앉히곤 그를 본국으로 부르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은 아버지 충렬왕과 제국대장 공주에게도 있었는데, 부부 갈등이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진 것을 보면 비록 원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한 것이었으나
몽골 여성들의 외모가 상당히 제국대장 공주는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로서 원나라에서도 매우 고귀한 존재들이라 여겨진 황금 씨족의 일원이었고, 같은 몽골인 중에서도 황금 씨족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던 부족이 최초로 외국인과 결혼한 첫 번째 공주가 됩니다. 그래서 충렬왕도 마누라 덕을 보게 되어 원나라에서 권력 서열 7위에 오를 만큼 위세가 대단했는데, 당시 충렬왕의 나이는 40살, 제국대장 공주의 나이는 꽃다운 17살이었기 때문에 충렬왕은 거의 도둑놈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충렬왕에게는 정화공주가 제1왕비였음에도 원나라에서 시집온 제국대장 공주에게 서열에서 밀리게 되고, 충렬왕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결혼을 한 것이라 제대로 예쁨받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국대장 공주는 워낙 여색을 좋아하던 충렬왕이 다른 여자만 찾아다니자 아무리 자신의 남편이라도 이를 곱게 보지 못했고, 이러한 화풀이는 다른 후궁들과 자제들을 잡아다 족치는 사건으로 여겨지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제국대장 공주가 이러한 스트레스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1297년 39살이라는 나이에 일찍 요절하게 되자, 아들 충선왕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어머니가 죽은 이유는 아버지가 아끼는 후궁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곤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 처형하게 됩니다. 때문에 박탈감에 사로잡혀 있던 충렬왕은 아들 충선왕에게 선위하며 물러나게 되고, 충선왕이 다음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선왕도 개국대장 공주의 재가 소동으로 인해 고위에서 잠시 물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들을 요약하자면 충선왕은 제국대장 공주와 결혼해서 쿠빌라이 칸의 부마가 되었고, 이들 사이에서는 충선왕이 태어났으며,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는 동안 원나라 여인과 결혼한 게 개국대장 공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부자는 똑같이 와이프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충렬왕의 왕비였던 제국대장 공주는 남편이 후궁들만 좋아하자 화병으로 죽었고, 충선왕의 왕비였던 개국대장 공주도 남편이 다른 후궁들만 좋아하니 이를 무고하여 자신의 남편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선왕은 막 왕이 된 시점부터 친원파 권문 세족들의 힘을 깎아내려들자 충선왕에게 원한을 품은 왕유소 등이 충선왕과 충렬왕 부자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충선왕을 폐위시키려 하였고, 이 시기에 개국대장 공주의 재가소동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제2초반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1307년 쿠빌라이 칸의 뒤를 이어 즉위했던 테무르 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사망하자 안에서는 또다시 후계자 쟁탈을 위해 외척과 귀족, 권신들이 나서서 권력 다툼으로 비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충렬왕과 충선왕은 원나라의 종친으로서 권력 다툼에 끼어들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 충렬왕은 티베트 지역을 지키던 안서왕 아난다와 더 가까웠고, 아들 충선왕은 테무르 칸의 형인 다르마 발라의 두 아들인 카이산과 아유르 바르와다 중 아유르 바르와다와 더 가까웠는데, 테무르 칸의 황후였던 부르가는 티베트 출신으로서 테무르 칸의 사촌동생이었던 안서왕 아난다를 황제로 추대했으나 관계 혈통이 즉위하는 것이 아니고 왔던 중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부르간과 아난다를 살해하게 됩니다. 결국 안서왕 아난다가 황제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했던 충선왕은 오히려 원나라 대신들에 의해 몽골 변방을 지키던 카이산이 황제로 추대되자 카이산 칸의 황태제가 된 아유르 바르와다의 스승 자격으로 심양 왕으로 봉해졌던 것이고, 충렬왕이 사망하며 고려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심왕으로 격상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와의 정치적 다툼에서 그것도 고려가 아닌 원나라 후계자 선정 문제를 놓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다른 황제 후보자를 밀었으니, 충선왕은 이후 원나라의 권력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때문에 충선왕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 왕들의 이야기인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하며 생각하기보다는 원나라 황실의 황족들이 고려 왕을 임시로 맡고 있으면서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이해해야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1309년 충렬왕이 사망하며 고려로 돌아온 충선왕은 다시금 매형이었던 제한대군 왕숙에게 고려를 맡겨놓고 원나라로 돌아가 그곳에서 고려를 원격 통치하게 되는데, 왕이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대신들은 왕이 돌아와 주길 간청했으나
충선왕은 번번이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듬해 1310년이 되자 김유중을 비롯 고려 대신들은 고려로 돌아오지 않는 충선왕을 포기하고 세자였던 광릉군 왕감을 고려 국왕으로 추대하려 하였는데, 이를 반역이라 생각한 충선왕이 세자를 비롯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처형했음에도 충선왕은 고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원나라에서조차 고려로 돌아가 통치하라고 했음에도, 고려에서도 대신들이 돌아와 달라고 사정을 했음에도 매번 거부하더니 1313년이 되자 결국 아들 왕도에게 선위하며 스스로 고려 국왕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 27대 국왕 충수광이 됩니다. 충선왕이 고려에서 벌인 나름대로의 개혁 정책은 자신이 담당자로 있는 지역에서 부조리가 발견되자 이거 좀 없애야지 라는 정도였고, 대신들이 귀국운동을 벌였음에도 돌아오지 않아 새로운 왕을 추대하고자 했으나 무늬만 남은 고려 국왕 자리에 집착하여 아들까지 처형하는 이상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충선왕은 고려에 머문 시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데다 무엇보다 16세가 지난 시점부터 줄곧 원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비록 고려인의 피가 흐르고 고려 국왕이 되었다고는 하나 당시의 입장에서는 검은머리 외국인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충선왕은 고려 국왕에서 물러난 뒤 원나라 수도에서 부족함 없이 원나라 황족으로서 살다가 1325년 51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고려와 몽골 혼혈인이었고 어머니는 정통 몽골인이었기 때문에 충수광은 고려인이라기보다는 당시 기준으로 외국인이었던 몽골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만, 본인은 스스로가 고려인이라는 생각으로 고려에서 고려왕으로서 통치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형이었던 왕감이 세자였기 때문에 왕위 계승에서도 거리가 있었으나 1310년 고려 내부적으로 아버지 충선왕을 대신해 세자를 왕위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반역이라 단정하곤 세자를 처형하게 되면서 어부지리로 후계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313년 충선왕은 고려 왕위를 충수광에게 물려주었으나 원나라 심양왕의 자리는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강양공의 차남 연안군 왕고에게 물려주게 되면서 충수광의 왕권은 고려뿐만 아니라 원나라에서조차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심양왕 왕고는 고려의 왕위를 넘보며 충수광이 왕위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그를 모함해 고려 조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충수광이 주색에 빠져 정치를 소홀히 하고 충수광의 왕비였던 복국장 공주도 두들겨 패서 사망했다 모함하여 충수광은 임기 내내 원나라에 불려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리하여 고려를 비운 충수광을 대신해 심양왕 왕고는 자신이 고려왕이라며 자칭하기 시작했고, 충수광은 왕노릇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며 심양왕 왕고에게 선위하겠다고 하였으나 고려 대신들이 반대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충수광은 심양왕 왕고의 형제들에게 고려 왕실에 자기를 내려주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왕고는 이를 보고는 더욱 오만방자하게 굴며 충수광을 지속적으로 모함, 원나라 황제에게 고려 영토를 성으로 만들어 직접 통치하자고 건의하게 되니 이를 바로 입성책동이라 부르게 됩니다. 입성책동이란 원나라의 행정구역처럼 고려 영토 전체를 성으로 취급하고 직접적으로 왕을 따로 두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이 입성책동은 고려 26대 국왕 충선왕부터 28대 국왕 충회왕까지 총 4번에 걸쳐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는 원종이 쿠빌라이 칸에게 복종하며 받아낸 세조 구제에 따라 원나라와 합병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결국 충수광은 심양왕과의 정치적 다툼이 지속되자 더 이상 고려 왕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곤 자진해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충수광의 뒤를 이어 고려 역사상 가장 암울하던 시기에 최악의 폭군이 등장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 28대 국왕 충해왕이었습니다. 충해왕은 세자 시절부터 사찰 위에 앉은 새를 잡아먹겠다며 방화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동네 무례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보이는 여자들을 족족 겁탈하였으나 아버지 충수광에게 혼나도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충수광이 왕위에서 물러남에 따라 충해왕은 왕이 되어서도 정치를 하기보다는 음주 가무에 빠져 정사를 소홀히 하기만 했고, 오히려 내시들과 술을 마시고 궁궐에서 씨름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특히나 충혜왕은 여색을 매우 좋아해 조금이라도 미모가 빼어난 여인들은 모두 자신의 여자라며 이를 빼앗고는 겁탈하기 바빴는데, 나중에는 정도가 지나치다 못해 더욱 대담해져 장인어른이나 부왕의 후궁들까지 겁탈하곤 했습니다. 충혜왕의 실성한 기록들을 잠시 살펴보면 신하의 집에 찾아가 그의 아내와 동생을 겁탈하였고, 아버지 충수광이 원나라에 머물러 있는 동안 결혼한 경화공주가 예쁘다 하여 아버지가 죽자 곧바로 사지를 묻고 겁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시의 아내, 장사꾼의 계집종, 대신들의 시중두는 여종까지 겁탈하는 것도 모자라 새로운 궁궐이 완성되면 어여쁜 노비들로 채우라며 대신들에게 여자를 바치라고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나이를 먹었거나 늙었다면 여자로서 취급하지 않고 내다버렸으며, 예쁜 여자는 장님과 무당이 잘 안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을 달달 볶아댔는데, 이렇게 끌려온 여자들이 울면서 하소연하자 모조리 철퇴로 때려 죽이고는, 여기에 최고 막장은 새로운 여인과 잠자리를 갖고 싶다고 하여 부하를 지켜 대신들의 마누라를 하나 잡아오게 했는데, 이 부하가 충혜왕 몰래 먼저 겁탈하고 왕 앞에 데려오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충혜왕은 화가 나서 이들을 모두 때려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만행들은 결국 충혜왕 취임식을 축하해주러 온 원나라 사신들에게 경화공주가 자신이 당한 치욕을 울며 보고하니, 그 죄로 충혜왕은 재위 2년 만에 원나라로 끌려가 결국 폐위되는 듯 했으나, 아버지 충수광이 충혜왕을 대신해 잠시 동안이나마 고려왕으로서 다시 복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정치적 추진력을 완전히 상실한 충수광은 사냥과 음주 가무에만 매달리며 복위한 지 8년 만인 1339년 46세의 일기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버지 충수광이 죽자 다시 고려로 돌아온 충혜왕은 새롭게 궁궐을 짓기 위해 농사철에도 백성들을 동원하게 되니, 충혜왕을 감시하러 온 원나라 사신단은 이를 보고 희대일개 막장임금이라며 감탄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 충혜왕은 원나라로 돌아가는 사신단에게 친히 서신을 보내 내가 고려에서 하는 일들을 절대 원나라에 보고하지 말아달라 사정하게 되고, 이 소식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았던 사신단이 결국 원나라에 보고하게 되니, 원나라에서는 당장 충혜왕을 잡아와 처벌하라 명하게 됩니다. 아무튼 고려의 국왕으로서 무능한 수준을 넘어서서 막장 그 자체였던 충혜왕은 다시 복위한 지 약 4년 만에 원나라로 끌려가 유배형에 처해졌고, 유배기를 떠나던 도중 30살의 나이에 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충혜왕의 뒤를 이어 그의 장남 왕흔이 왕위에 올랐으니 이가 바로 고려 29대 국왕 충모광이 됩니다. 하지만 충모광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데다 몸이 병약해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 없어 어머니였던 덕령공주가 섭정을 대신했는데, 왕이 된 지 4년 만에 허무하게 병사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모광의 뒤를 이어 충혜왕의 둘째 아들이던 왕저가 왕위를 이으니 이가 바로 고려 30대 국왕 충정왕이 됩니다. 하지만 충정왕도 많이 어린 나이였고, 형이었던 충모광 말기부터 부정부패가 심해진宦관들과 외척의 전횡으로 고려 안에서는 많은 혼란들이 야기됐는데, 여기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에서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하며 2명의 천황이 대립하는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통제권을 상실한 일본 열도의 선하기에서 벗어난 왜구들의 침략이 끊이질 않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나라 안팎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자 어린 충정왕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대신들이 왕을 교체해서라도 새로운 고려를 만들어야 된다고 외치게 되니, 이때 유력한 대권 주자가 바로 강릉대군 왕기였습니다. 결국 여러 대신들이 강릉대군 왕기를 추대해 원나라에 정식으로 국왕 임명을 요청하며 국왕을 교체하기에 이르렀고, 이렇게 폐위된 충정왕은 강화도로 유배, 그리고 충정왕의 숙부인 강릉대군 왕기가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의 마지막 개혁 군주였던 31대 국왕 공민왕이 됩니다. 원나라에서 약 10년간 볼모 생활을 하면서 원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공민왕은 그곳에서 노국대장 공주를 만나 혼인을 하였고, 충정왕이 폐위됨과 동시에 고려로 돌아와 곧바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등극 후 곧바로 원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병신정변이라 불리는 고려의 자주적인 개혁 정책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고려는 24대 국왕 원종이 기나긴 여몽 전쟁을 끝으로 쿠빌라이 칸과 만나 4대의 예로서 원나라에 굴복하게 되면서, 원종은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과 결혼해 부마국이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원나라에게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0년에 걸친 원 간섭기 시절, 고려에는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는 친원파와 이를 거부하는 반원파로 나뉘게 되었고, 이 친원파들이 원나라의 후광을 등에 업고 득세하자 공민왕도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 정책들을 마냥 고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원나라는 고려 공여 출신이었던 기왕후가 대부분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인지라, 자신을 공여로 바친 고려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간섭이 더욱 심해지던 상황이었고, 문제는 고려에 있던 기왕후의 오빠 기철을 비롯한 기씨 일가들이 공민왕의 반원 정책으로 점점 설 곳을 잃어버리자 반역을 모의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공민왕은 이를 빌미로 기씨 일가를 대대적으로 숙청, 친원파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데에 성공했으며, 전민 변정도감을 재설치해 기씨 일가가 농민들에게 빼앗았던 토지를 정리,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사대부를 적극 등용해 정치적 친위 세력으로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여담으로 이때에 선발된 신진 사대부들은 이색, 이숭인, 정몽주, 정도전 등으로 당시 정계에서는 힘이 미약했으나 이후 이성계를 만나면서 이들 중 일부는 조선을 건국하는 데에 앞장서며 고려를 멸망시킨 개국 공신들이 됩니다. 아무튼 공민왕은 일본 정벌을 위해 세워진 정동행성, 북방 지역에 세워진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빼앗아 고려를 괴롭혔던 행정기구들을 모두 철폐시키며, 고려 내부에는 더 이상 친원파 세력들이 남아나지 않았으나 원나라와 원만한 협의 없이 추진한 상황인지라 두 나라의 관계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황후의 주도로 원나라는 고려를 공격하였으나 최영과 이성계가 이를 막아냄으로써 간신히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침략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결국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니, 그게 바로 흥왕사의 난, 즉 공민왕 암살 시도 사건이었습니다. 1359년 원나라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한족들은 다시금 중원을 회복하고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위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머리에 빨간 두건을 쓰고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홍건적의 난이었습니다. 이후 중국 강남지방과 하북지방을 시작으로 점점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던 홍건적의 난은 결국 주원장을 중심으로 명나라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고, 원나라에 대항하던 일부 홍건적들은 원나라의 거센 저항에 떠밀려 압록강에 다다르게 됩니다. 1359년 모고경이 이끌고 온 4만여 홍건적들의 1차 침입은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으나, 1361년 주원수 등이 이끄는 20만 병력이 재차 침입하자 다소 밀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공민왕은 개경을 떠나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결국 김용, 최영 등의 활약으로 2차 침입도 마무리는 되었지만, 전국이 초토화되고 개경이 모두 불타 없어져 이를 복구하는 동안 공민왕은 흥왕사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나라가 어지러운 틈을 타 남쪽에서는 왜구들의 침략까지 끊이질 않았으니 고려는 그야말로 헬 게이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 공민왕의 최측근이던 김용의 부정부패가 드러남에 따라 처벌이 두려웠던 김용이 결국 반란을 일으켜 공민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곧바로 최영이 군대를 이끌고 와 반란은 싱겁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공민왕은 주변의 모든 위협들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하곤 개혁 정치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용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천민 노비 출신 승려 신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난 속에서 난세의 영웅이 나듯 최영과 이성계의 등장으로 신흥 무신 세력들이 크게 성장하며, 이들은 고려 말기의 주도적인 정치 핵심 세력들로 올라서게 됩니다. 아무튼 공민왕은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되고 난 후부터는 원나라와 관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새롭게 중국에서 세력을 넓혀가던 명나라와 손을 잡고 신하의 예로 사대하기 시작했으며, 원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곤 잃어버린 북방 영토를 개척하고자 하였으니, 이게 바로 제1차 요동 정벌이었습니다. 1370년
명나라가 건국되자 공민왕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스스로를 신하의 나라라고 한껏 자세를 낮추었으나 이는 요동을 정벌하기 위한 계책이었을 뿐 공민왕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명나라에게 밀려 북쪽으로 많이 쫓겨난 상태라 요동 지역에 힘을 쓸 겨를이 없었고, 명나라는 내부적으로 친원파들의 반란이 끊이질 않아 이를 진압하는 데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 나라에게 요동은 필요없는 땅이나 마찬가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1월 결국 국민왕이 군사를 일으켜 15,000명의 병력으로 고구려의 수도 졸본성에 있었던 오녀 산성을 공격함으로써 요동 정벌이 시작되었고, 이때 대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였습니다. 용비어천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성계는 전쟁통에 활을 분실하여 따라다니던 노비의 활을 빌려 적들이 보이는 족족 머리를 쏘아 맞추었는데, 이때 이성계의 활에 쓰러진 적군의 숫자가 70명에 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려군과 이성계의 맹활약으로 그해 11월 약 1년 만에 요동성을 점령하게 되면서 고려의 영토는 요동까지 확장되었으나 갖고 온 물자가 워낙 적은 데다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동성 군량고마저 불타 없어지면서 고려군은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렵사리 점령한 요동성을 뒤로 한 채 고려는 철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 요동이 명나라에 귀속된 후부터 고려는 더 이상 요동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공민왕은 요동 정벌을 추진하기 전인 1365년 그토록 사랑하던 노국대장 공주가 출산을 하다 산욕으로 아이와 함께 세상을 등지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공민왕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정사를 소홀히 하며 개혁 추진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오로지 노국대장 공주를 위한 영전을 건설하고 불공을 들이기에만 바쁘니 고려 내부적으로 불었던 개혁의 바람은 다시 사그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노국대장 공주 사후 다른 여자는 일체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심신이 더욱 고약해져 스스로 여장을 하기도 하고 꽃미남들로 이루어진 자제유이라는 집단을 만들어 후궁들을 겁탈하게 하고는 이를 감상하는 변태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꽃미남들은 공민왕의 총애를 받으며 권세를 누림과 동시에 궁녀들을 범하며 아나무인 행동하니 궁궐안은 굉장히 문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이 자제위 수속이던 홍윤이 공민왕의 제3비였던 익비 한씨를 임신시키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공민왕은 크게 노하며 홍윤을 처형하려 하였으나 되려 이를 눈치챈 홍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공민왕을 암살하면서 1374년 공민왕은 45살의 나이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는 공민왕을 끝으로 더 이상 일어설 가망이 없었을 만큼 망국의 길로 치닫고 있었으며, 이내 남은 것은 공민왕 지배하에 착실히 힘을 다져오던 신흥 무신 세력들, 즉 최영과 이성계가 벌인 최후의 결전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1365년) 노국대장 공주의 사망으로 큰 시름에 빠진 공민왕은 비록 고려와 원나라의 정략 결혼에 의해 부부가 된 사이였으나, 노국대장 공주는 친원파 세력들을 개혁하고자 했던 공민왕을 누구보다 지지해 주었고, 원나라와 사이가 틀어질 때면 정치적 후원자로서 공민왕을 보호해 주던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노국대장 공주가 사망하고 정치적 추진력을 완전히 상실한 공민왕은 이후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노국대장 공주를 위한 영전 건설을 추진하여 국가 재정이 파탄나기에 이르면서 스스로도 방탕한 생활을 하며 삶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더불어 후사가 없던 공민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대신들은 저마다 공민왕을 걱정하며 후궁을 들였음에도 공민왕은 여자를 멀리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때 공민왕의 총애를 받던 승려 신돈이 나서서 자신의 시녀를 공민왕에게 바치니 그녀가 바로 반야였습니다. 그리고 반야를 본 공민왕은 자신이 살아생전 보아왔던 노국대장 공주와 비슷한 외모를 가져서인지 그녀에게 점점 마음이 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동침 후 태어나게 된 아이가 바로 고려 32대 국왕이 되는 우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우왕이 신돈의 아들 아니냐며 그의 정통성을 의심하였으나, 공민왕은 궁녀 한씨의 아들이라고 이를 부정함과 동시에 한씨를 왕후에 봉해 우왕을 양자로 입적하여 그의 정통성을 확보해주게 됩니다. 1374년
공밀왕이 홍윤 등에게 시해당하면서 갑작스레 사망하자 공밀왕의 최측근이자 권문 세족이던 이이님의 지지로 우왕은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나이가 어린 탓에 할머니 명덕태후가 대리 청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공밀왕의 곁에서 주도적인 개혁에 동참했던 이이님이었으나 어린 우왕을 보필해 권력을 잡게 되면서부터 고려 조정을 좌지우지하려 했는데, 때문에 명덕태후는 이이님 숙청을 위해 최영을 포섭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이님을 숙청하기 위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와 관련된 자들이 처벌되는 것은 물론 명덕태후뿐만 아니라 우왕도 정통성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명덕태후가 사망하며 견제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이이님은 더욱 폭주하며 모든 결정은 이이님이 우왕 대신 내릴 정도로 권세가 막강해졌고, 우왕도 이러한 이이님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모든 권한을 그의 뜻대로 위임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우왕은 모든 국정을 이이님이 맡고 있으니 궁궐에서 사냥과 음주 가물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에만 매달리게 되고, 백성들이 사는 민가에 쳐들어가 백성들의 가축들을 사냥하거나 지나가다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집으로 쳐들어가 겁탈하기 바쁘니 대신들이 이를 만류해도 우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1388년 이이님을 비롯한 임견미, 여문방 등의 권문 세족들이 백성들을 비롯 대신들의 토지를 강압적으로 빼앗으며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자 이들의 폭정이 가속화하면 할수록 저마다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이 시기에 여문방의 노비였던 이광이 밀직사사 조반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에 조반이 여문방에게 찾아가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 하였으나 이내 무시당했고, 이에 화가 난 조반이 사병을 이끌고 이광의 처소로 달려가 그의 일가족을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문방은 조반의 일가족을 영모라고 몰아붙여 체포하게 되면서 이이님은 여문방과 모의해 자신의 정적이었던 최영까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이들을 모두 숙청하고 정권을 휘어잡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눈치챈 최영이 우왕에게 달려가 이이님 일당을 체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왕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찰나 이성계가 나서서 최영과 함께 자신들이 이이님을 처단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우왕도 이를 승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보고받은 이이님은 임견미에게 명해 최영을 잡아오도록 군사를 내보냈으나 오히려 최영에게 역공당하며 모두 체포, 이성계는 이이님을 찾아가 그 일당들을 일망타진하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니 이게 바로 무진년에 일어난 화라 하여 무진피화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진피화와 관련된 자들이 처형되거나 유배형에 처해지면서 최영과 이성계 등은 그 공로로 문화시중으로 승진, 고려의 실세가 되었는데, 특히나 최영은 우왕의 신임을 받아 고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절대 권력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한편 원나라를 몽골 지역으로 몰아낸 명나라는 결국 중국 대륙을 통일하며 그 위세가 대단했는데, 이때 명나라는 천령 이북의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 당장 반환하라며 으름장을 놓자 명나라의 강압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우왕과 최영은 곧바로 요동 정벌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이성계는 4가지 불가론을 들어 이를 반대하였으나 우왕과 최영은 반대파 대신들을 처형하면서까지 강행, 결국 전국에 동원령을 내려 요동 정벌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최영은 스스로 총사령관이 되어 직접 요동으로 출정하려 하였으나 우왕이 자신의 곁에 남아주길 원하며 이를 반대하자 결국 이성계와 조민수가 5만의 군사를 이끌고 북방으로 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왕과 최영은 서경으로 나아가 이를 위무하였으나 이때 고려의 구군이 걸린 대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이성계는 4가지 불가론을 이유로 요동을 정벌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군사를 돌려 개경을 포위, 최영을 붙잡아 처형한 뒤 고려의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우왕은 사태를 극복하고자 친히 환관 80명을 대동해 이성계의 집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성계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군영에 남아 있었고 5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일가족을 피신시킨 상태라 우왕의 계획은 큰 실패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크게 화가 난 이성계는 우왕을 폐위하곤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으며
그 결과 우왕의 아들 왕창이 등극하니 그가 바로 고려 33대 국왕 창왕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우왕을 폐위시키고 정창군을 옹립하려 했으나 이성계와 대립각을 세우던 조민수 등의 반대로 우왕의 아들 왕창이 옹립되니 이가 바로 고려 33대 국왕 창왕이 됩니다. 곧바로 조민수 무리들은 이성계를 견제하고자 유배영에 처해진 이이님을 복권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마저도 이이님이 유배지에서 병사함에 따라 이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성계의 신복이자 대사원으로 있던 조준의 탄핵으로 조민수의 부정부패가 드러나 조민수마저 탄핵당하고 유배영에 처해지게 되었고 결국 왕위에 올라선 창왕은 이름만 임금이었을 뿐 허수아비 신세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1389년 우왕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성계는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창왕을 몰아내어 자신이 원하는 정창군을 왕위에 올릴 계획을 세우게 되니 이때 내세웠던 명분이 가짜 신씨 일족을 몰아내고 진짜 왕씨 일족을 왕위로 세우자는 패가 입진론이었습니다. 당시 창왕의 아버지 우왕이 공민왕 시절부터 신돈의 자식이라는 루머가 돌았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이성계도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왕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언제든 왕을 바꾸려고 마음먹은 이성계에겐 좋은 명분이 되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패가 입진을 내세워 우왕은 신씨의 핏줄이고 그의 아들인 창왕도 왕씨가 아닌 신씨의 핏줄이니 왕위를 정창군으로 교체하려 하였으며 그로 인해 창왕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지 약 1년 만에 폐위되어 유배영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쫓겨난 아버지 우왕이 강릉으로 유배지가 옮겨졌을 때 덩달아 강릉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처형. 당시 우왕의 나이는 25살, 창왕의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결국 이성계의 추대로 정창군이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 34대 국왕이자 고려 왕조의 마지막 국왕이었던 공양왕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집안과 사돈지간이 되는 공양왕을 옹립함으로써 그 위세가 더욱 공고해져 갔으며 고려에서는 이성계의 위세를 넘어서서 그를 제어하거나 견제할 만한 정치 세력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성계의 독주를 제어하고자 고려 조정은 이색, 정몽주 등과 결탁해 고려를 지키고자 하였으나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았고 공양왕은 이성계 눈밖에 나지 않으려 우왕과 창왕을 참수하는 데에 앞장설 만큼 자세를 한껏 낮추게 됩니다. 특히 공양왕은 가장 인망이 높았던 정몽주를 최대한 포섭해 자기 편으로 만들려 노력하였으며 정몽주도 고려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성계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등 이 시기에 고려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1390년 고려 무장이었던 윤희와 이초는 이성계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명나라의 힘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고 결국 명나라로 넘어가 주원장에게 고하길 이성계가 명나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화가 난 주원장이 곧장 군사를 보내 고려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자 정도전이 이성계 대신 명나라로 건너가 이는 자신들을 음해하려는 무고이며 자신들은 명나라와 싸울 생각이 없다고 해명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성계가 크게 분노하였고 윤희와 이초를 불러다 투옥시킴과 동시에 고려 중신이었던 이색 등을 붙잡아 모두 처벌하게 되니 이 사건을 빌미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 사대부들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1392년 이성계가 개경을 벗어나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요양을 하던 찰나 정몽주는 조준과 정도전을 탄핵해 이들을 귀양 보내면서 이성계의 힘을 죽여놓을 수 있었는데 이때 정몽주는 공양왕에게 이성계 일파를 처단할 것을 요청. 하지만 공양왕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5번째 아들 이방원이 주도적으로 이성계를 개경으로 불러와 보호하게 됨에 따라 정몽주는 이성계를 제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며 크게 한탄하였으며 이성계를 비롯한 신진 사대부들은 역성 혁명을 일으킬 움직임을 계획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정몽주는 이성계의 병문안을 핑계로 이성계의 집에 방문하게 되고 이방원은 정몽주를 회유하고자 이를 시로써 읊게 되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단심가와 하여가입니다. 때문에 이방원은 정몽주가 새로운 왕조의 등장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역성혁명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정몽주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결국 개경의 선지교 부근에서 암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방원의 명으로 선지교에서 매복하고 있던 조영규는 정몽주가 보이자 그의 말을 때려 정몽주를 떨어뜨리면서 자신을 암살하려는 자객들을 피해 달아나는 정몽주를 쫓아가 끝끝내 살해하며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위급해진 공양왕은 급기야 이성계에게 동맹을 제안하며 고려의 명맥이라도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이미 역성혁명을 준비하던 이성계 일파들은 이러한 공양왕의 제안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굉장히 무더웠던 1392년 7월의 어느 날, 공양왕에게 옥세를 건네받은 이성계가 개경에서 국왕으로 즉위하게 되니 475년간 이어진 고려 왕조는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고, 공양왕에게 옥세를 받은 이성계는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정하고는 새로운 왕조의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알고TV입니다. 올해 1월 17일 고려사 1화를 시작으로 약 7개월에 걸쳐 제작된 고려사 파트가 이번 29화를 끝으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최대한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들 위주로 제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시는 데에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당초 고려사는 8월경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아나갔으나 제 채널에서 대부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총 모음집 같은 장편 영상을 더 보시길 원하는 듯하여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시대를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 한반도 유일한 전국시대였던 후삼국 시대에 대해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만 후삼국 시대의 경우 왕조가 아닌 군벌들의 세력 다툼으로 이어지는 시대인 만큼 기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어지는 후삼국 시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역사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채널이 되기 위해 또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채널이지만 이런 저의 채널을 찾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알고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